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내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새로운 범죄의 다큐멘터리를 절반쯤 시청하던 중 20년 전 범죄 현장 영상의 배경에서 걸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아빠, 이거 지금 당장 보셔야 해요. 화면을 아버지 얼굴에서 멈추고 소리쳤다. 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와 TV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짐 싸, 지수야. 10분 안에 들통났다는 걸 알아차릴 거야. 아버지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심장이 가슴속에서 쿵쾅거렸다. 평범한 부산교회의 아버지가 20년 전 살인 현장에 있었다니. 아버지는 이미 벽에서 사진을 뜯어내 벽난로에 던지고 있었다. 어머니가 사무실에서 나오시더니 짜증난 표정이었지만 아버지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바뀌었다. 영상이 방송됐어. 아버지가 말했고 어머니는 즉시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위에서 서랍을 닫는 소리가 들리는 동안 나는 얼어붙은 채 아버지가 우리 가족 사진에 라이터 기름을 붓는 모습을 지켜봤다. 거기 그냥 서 있지 말고 침대 밑에서 비상 가방 가져와. 아버지가 말했다. 그때 나는 아버지 손에 권총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다리가 물처럼 흔들리며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 침대 밑에서 전에 본 적 없는 가방을 발견했다. 이미 옷과 현금, 그리고 내 사진은 있지만 다른 이름이 적힌 여권이 들어있었다. 살아김. 또한 인식할 수 없는 차량의 자동차 키와 포장된 일회용 전화기도 있었다. 손이 너무 떨려 가방을 간신히 다시 닫을 수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전까진 어디도 안 갈 거예요.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했다. 아버지는 시계를 보더니 갑자기 문간에 3개의 여행 가방을 들고 서 있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네, 진짜 이름은 살아김이고 네가 5살 때부터 우리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있었단다. 사진들이 검은재로 말려 들어가는 동안 아버지가 말했다. 그 말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아버지 손의 무기와 어머니 눈의 공포는 분명히 실제였다. 그리고 내 인생 전체는 가짜였던 것이다. 이럴 순 없어요. 벽에 기대며 말했다. 우리는 부산에 살고 아빠는 삼성생명에서 일하시고 엄마는 피아노 레슨을 가르치잖아요. 아버지가 실제로 웃었지만 그 웃음은 쓰고 이상하게 들렸다. 난 삼성생명에서 하루도 일한 적 없고 내 엄마도 우리가 여기 온 이후로 피아노를 한 번도 만진 적 없어. 그건 그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일 뿐이야. 어머니는 이게 완전히 정상인 것처럼 탄약 상자를 여행 가방 중 하나에 넣고 계셨다. 여기 오는 피아노 학생들은 우리를 확인하러 오는 연방 요원들이란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다. 어머니의 전화가 울렸고 어머니는 거칠고 목구멍에서 나오는 언어로 대답하다가 영어로 전환했다. 담당자 위험해. 우린 혼자야. 타이슨을 1시간 전에 죽였어. 아버지가 욕설을 내뱉고 시리얼 상자 안에서 리볼버를 꺼냈다. 모든 것이 마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영화처럼 느껴졌다. 내가 교회 아버지를 지켜보는데 그가 마치 수천 번이나 해본 것처럼 탄약을 확인했다. 그들이 여기 오는데 얼마나 걸릴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운이 좋으면 20분, 운이 나쁘면 5분. 어머니가 대답하고 나를 바라봤다. 총 쏠 줄 알아? 내가 고개를 저으니 어머니는 대신 칼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사이에 있어. 누군가가 그 영상을 일부러 유출했어. 우릴 찾고 있었으니까. 어머니가 차를 차고에 후진시키는 동안 아버지가 설명했다. 난 아넬 가족 살인에 대해 러시아 마피아에 대항해 증언했어. 그들은 내가 그날 아넬 가족의 나머지와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난 살아남았고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데 도움을 줬어. 이제 그들은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아. 다큐멘터리는 여전히 아버지 얼굴에서 멈춰 있었고 나는 토할 것 같았다. 하지만 왜 증언하셨어요? 내가 물었고 아버지의 턱이 꽉 조여졌다. 5년 동안 돈 세탁을 도왔고 모든 시체가 어디에 묻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법은 나에게 선택권을 줬고
난 너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선택했다. 내 전화기가 가장 친한 친구의 문자로 진동하기 시작했지만 아버지가 그것을 가로채 반으로 꺾어 불 속에 던져버렸다. 가짜 어린 시절의 모든 사진과 함께 가장 친한 친구의 메시지가 불꽃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한지수는 이미 죽었고 나는 이제 사라 김이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친구들을 해치게 될까요? 내가 갑자기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졌다. 그들은 우리만 원해. 어머니가 말했지만 완전히 확신하는 것처럼 들리지는 않았다. 초인종이 울렸고 부모님 둘 다 무기를 들어 올렸다. 안에 있는 거 알아, 웨이드. 어머니가 내 팔을 멍이 들 정도로 꽉 잡는 억양으로 한 남자가 밖에서 소리쳤다. 넷플릭스 정말 대단하지, 안 그래? 내 조카가 20분 전에 다큐멘터리에 대해 전화했어. 널 바로 알아보고 딸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지. 위치 태그 있는 사진들이 많더라. 어제 현관 포치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기 때문에 내 위가 가라앉았다. 어머니는 마치 거기 있어야 하는 것처럼 가방에서 글록을 꺼내고 계셨다. 밖에 있는 남자가 웃으며 다른 사람에게 러시아어로 뭔가 말했다. 나와서 이걸 빨리 끝내자. 아니면 20년 전에 했어야 했던 것처럼 집에 불을 지를 수도 있어. 평범한 화요일이 악몽으로 변했고 나는 떨림을 멈출 수 없었다. 몇 명이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속삭였다. 어머니는 블라인드 사이로 들여다보며 내 손가락을 들고 다시 위를 가리키며 두 손가락을 더 들었다. 6명이 우릴 죽이러 왔다. 내가 차고 문을 열면 앞에 있는 어떤 것이든 그냥 직진해서 부딪혀. 아버지가 나를 운전석에 밀어넣으며 말했다. 내가 면허를 딴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때 우리 거리 양쪽 끝을 막고 있는 검은 SUV를 봤다. 아버지가 차고 문 열린 버튼을 눌렀고 문이 절반도 열리기 전에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았다. 차는 앞으로 튀어나가 차고 문 아래쪽을 부수고 지나갔다. 우리가 차도로 튀어나가는 동안 목재와 금속이 지붕과 보닛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검은 SUV가 바로 거기 있었다. 하나는 거리 왼쪽을, 다른 하나는 오른쪽을 막고 있었다. 그리고 어두운 옷을 입은 남자들이 손에 총을 들고 우리를 향해 돌아서는 것이 보였다. 아버지가 오른쪽으로 돌리라고 소리쳤다. 지금 당장 오른쪽으로 돌리라고? 어머니는 자리에서 돌아서서 왼쪽에 있는 SUV를 향해 창문 밖으로 두 발을 발사했다. 차 안의 소리는 너무 커서 귀가 아팠고 나는 비명을 질렀지만 계속해서 가속 페달에 발을 올려놓았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최대한 돌렸고 차는 인도 위로 튀어올라 이웃집 앞마당으로 들어갔다. 어제 비가 내려 잔디는 부드러웠고 차는 세게 흔들려 우리 모두 안전벨트에 부딪혔다. 앞에 이하손 부인의 정원 난쟁이들이 보였고 나는 그것들을 직접 통과해 작은 도자기 조각들을 사방으로 날려보냈다. 어머니는 또 한 발을 쏘았고 뒤에서 어딘가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녹지지대가 시작되는 두 집 사이의 공간을 가리켰고 비록 흰색 울타리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나는 그곳을 향해 겨냥했다. 뒷창문에 총알이 맞았고 유리가 안으로 폭발하여 뒷좌석을 작은 조각으로 덮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울었지만 어떻게든 내 손은 핸들에 발은 가속 페달에 남아 있었다. 차는 울타리에 부딪혔고 목재가 사방으로 튀었다. 그리고 우리는 배수구 지역으로 가파른 경사면을 내려갔다. 차는 바닥에 세게 부딪혔고 아래쪽에서 무언가 금속이 끌리며 끔찍한 갈리는 소리를 냈다. 아버지가 콘크리트 터널 입구를 가리켰고 나는 그곳을 향해 운전했다. 차는 진흙 속에서 옆으로 미끄러졌다. 우리는 터널에 20피트 정도 들어갔을 때 차가 무언가에 걸려 바퀴만 헛돌았다. 아버지가 내려서 뛰라고 소리쳤고 나는 비상 가방을 잡고 문을 열었다. 터널은 어둡고 하수와 오래된 물 냄새가 났으며 뒤에서 러시아어로 소리치는 것이 들렸다. 어머니가 내 팔을 잡고 어둠 속으로 끌어당겼고 우리는 달리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준 칼은 여전히 다른 손에 있었고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꽉 잡고 있었다.
나는 달리는 사람이 아니고 평생 이렇게 무서워 본 적이 없어서 몇 초 만에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우리는 발목까지 오는 물을 튀기며 달렸고 너무 어두워서 아버지가 들고 있는 작은 손전등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뒤에서 소리치는 소리가 더 커졌고 터널을 통해 메아리치는 적어도 2개의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갑자기 내가 보지도 못한 콘크리트 벽감 쪽으로 우리를 옆으로 당겼고 우리는 차가운 젖은 벽에 몸을 눌렀다. 나는 숨소리를 조절하려고 노력했지만 가슴이 심하게 들썩였고 그들이 분명히 우리를 들을 것 같았다. 어머니는 우리가 막 온 터널 입구를 향해 총을 들고 있었고 아버지는 리볼버로 다른 방향을 덮고 있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고 남자들이 그 거친 언어로 말하는 것이 들렸다. 그리고 손전등 빔이 우리 숨겨진 곳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숨을 참고 눈을 꼭 감았다. 마치 그렇게 하면 어떻게든 내가 보이지 않을 것처럼. 발소리가 너무 가까이 지나가서 누군가 옷에서 담배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목소리는 터널 아래로 멀어졌고 나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왔다. 수색자들은 우리 벽감을 2번째로 지나갔고 그중 한 명이 다른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물소리와 메아리가 우리가 정확히 어디에 숨어 있는지에 대해 그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 같았다. 시간이 수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아마도 10분 정도 후에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아버지는 1분 더 기다렸다가 우리에게 수색자들이 간 곳에서 멀리 배수 시스템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우리는 아버지가 지시할 때마다 회전하면서 어두운 터널을 통해 영원히 걷는 것 같았다. 마침내 우리 집에서 6블록 떨어진 누군가의 뒤뜰로 나오는 다른 출구에 도착했다. 우리는 진흙과 더러운 물로 뒤덮인 채로 기어 올라왔고 나는 너무 심하게 떨어서 간신히 서 있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일회용 전화기를 꺼내 전화를 걸고 이번에는 영어로 말했다. 그녀는 즉시 픽업이 필요하고 담당자가 죽었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내가 알지 못하는 주소를 알려주었다. 전화를 끊자. 그녀는 아버지에게 혼자 보관 장소에서 예비차를 가져오고 20분 후에 밀러로드의 주유소에서 만나겠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항의하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거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아버지와 나는 문을 닫은 주유소 뒤에 있는 쓰레기통 뒤에 숨어 아버지가 계속 시계를 확인하는 동안 그림자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이것은 내가 다큐멘터리를 멈춘 이후 실제로 숨 쉴 수 있는 첫 번째 순간이었다. 아버지를 바라보니 그는 더 이상 지루한 보험 설계사가 아니었다. 그는 달리고 숨고 총을 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항상 표면 아래에 있었다. 그의 손은 총 위에 안정적이었고 그의 눈은 마치 이전에 수천 번이나 했던 것처럼 거리를 계속 살폈다. 20분 후 어머니가 내가 본 적 없는 오래된 시빅을 타고 왔고 우리는 가방을 들고 뛰어들었다. 그녀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모자를 얼굴 낮게 눌러쓰고 있었다. 그녀는 일주일 전 피아노 레슨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쿠키를 만들어주던 여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동네에서 멀어지자 아버지는 마침내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넬 가족 살인과 5년 동안 부동산 거래를 통해 러시아 마피아가 돈 세탁을 하는 것을 도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도시 주변의 건설 현장에 시체가 묻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거래와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살인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했다. 그 기록들은 그가 증언한 후 16명을 감옥에 보냈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 아버지가 범죄자이자 그 범죄자들이 감옥에 간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말하는 이야기는 내 수학 숙제를 도와주고 나를 축구 연습에 데려다 주던 아버지와 맞지 않았다. 나는 그를 중단시키고 어제 올린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우리 현관 포치가 나왔고 위치 태그가 켜져 있다고 말했다. 내가 말한 후 차 안의 침묵은 어떤 고함보다도 더 나빴다. 어머니의 손이 핸들을 꽉 잡고 아버지는 마치 내가 그의 배를 방금 주먹으로 친 것처럼 눈을 감는 것을 지켜봤다. 어머니는 3번째로
2분 만에 백미러를 확인하고 턱이 꽉 조여졌다. 그녀는 세대 뒤에 있는 SUV가 4번의 다른 회전을 통해 우리를 따라왔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그녀는 우리가 그들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게 할 수 없으니 앞을 보라고 호통쳤다. 우리가 깨끗하게 도망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위가 떨어졌다. 어머니가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자 우리는 타이어가 끽 소리를 낼 만큼 빠르게 쇼핑센터 주차장으로 튀어나갔다. 그녀는 마치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처럼 주차된 차들 사이를 누비고 빈자리와 가로등을 돌아갔다. 나는 문 손잡이를 잡고 그녀가 두 건물 사이의 좁은 틈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꽉 잡았다. 서비스 골목은 우리 차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았고 승객 측면에 무언가가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다른 거리로 튀어나갔고 어머니는 가속했다. 다시 거울을 확인했다. SUV는 골목으로 따라오려 했지만 너무 넓어서 건물들 사이에 끼었다. 뒤를 돌아보니 운전석 문이 열리는 동안 후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고속도로에 합류하자마자 막힌 교통에 걸렸다. 차들은 범퍼와 범퍼가 붙어 있었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속도를 늦추지도 않았다. 그녀는 핸들을 돌려 콘크리트 장벽과 차들의 줄 사이에 끼어드는 갓길로 운전했다. 우리의 사이드 미러가 장벽에 부딪히고 유리와 플라스틱 조각으로 폭발했다. 갈리는 소리가 내 이를 아프게 했다. 창밖을 보니 우리가 지나가자 화난 운전자들이 우리에게 소리치는 것이 보였다. 그 다음 SUV가 다시 보였다. 2차선 넘어 우리가 지나치고 있는 같은 교통체증에 갇혀 있었다. 운전자는 전화를 귀에 대고 입을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해 조정하고 있으며 지금 당장 이 고속도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시속 50마일로 다음 출구를 빠져나가면서 차가 옆으로 기울었다. 우리가 뒤집힐 줄 알았지만 어떻게든 타이어는 견뎠다. 아버지는 일회용 전화기를 꺼내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다. 그는 경찰청 당직 라인을 요청한 다음 비밀번호처럼 들리는 것을 말했다. 그 말들은 마치 그가 1000번이나 연습한 것처럼 부드럽게 나왔다. 그는 그들의 증인 보호 가족이 발각되었고 담당자 타이슨이 죽었으며 즉시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스피커를 통해 여성의 목소리가 나오며 그의 신원 코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어머니가 주거 지역을 통해 무작위로 회전하는 동안 숫자와 글자를 줄줄 읊었다. 여자는 자신의 이름이 박정우 검사라고 말하며 확인 후 5분 후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다. 전화가 끊어졌고 아버지는 마치 더 빨리 울리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응시했다. 어머니는 주유소로 들어갔고 차는 마침내 움직임을 멈췄다. 내 손은 문 손잡이를 너무 꽉 잡아서 경련이 일어났다. 어머니는 뒷좌석으로 손을 뻗어 내게 후드티를 밀어줬다. 그런 다음 해가 지고 있는데도 선글라스를 건네주었다. 그녀는 내게 지금 당장 그것들을 착용하고 고개를 숙이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주유하기 위해 나가서 다른 주유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폈다. 그의 손은 총이 꽂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허리띠 근처에 머물렀다. 한 여성이 우리 차 옆을 지나갔고 그녀가 자신의 차량에 타고 떠날 때까지 아버지의 온몸이 긴장했다. 우리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컴퓨터 어딘가에 표시될 수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전화하거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거나 디지털 발자국을 남기는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다. 일회용 전화기가 울렸고 아버지는 첫 번째 벨소리가 끝나기 전에 받았다. 박정우 검사는 그에게 다음 마을에 있는 도서관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녀는 40분 안에 그곳에서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속도를 다양하게 하고 다른 경로를 택하라고 했건데 다른 미행을 발견하면 중단하고 새로운 만남 장소로 전화하라고 했다. 아버지는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에게 주소를 2번 되풀이했다. 전화를 끊자.
그는 전화기 대신 글로브 박스에서 오래된 GPS 장치에 주소를 프로그래밍했다. 어머니는 주유를 마치고 내 아버지와 내가 들어오는 모든 차량을 지켜보는 동안 안에서 현금을 지불했다. 검은색 세단이 3칸 떨어진 곳에 주차했고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족이 나올 때까지 아버지의 손이 총으로 움직였다. 나는 이제 어디에나 위협을 보고 있었고 그것이 싫었다. 운전 중에 어머니는 우리 중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 이전에 실제로 피아노 교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우리 집에 오던 주간 학생들은 레슨으로 위장한 확인을 하는 연방 요원들이었다. 그녀는 총을 쏘고 러시아어를 말하고 우리가 액션 영화에 있는 것처럼 운전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해외에서 개인 경비로 일했다. 아버지는 그들이 동유럽에서 보호 임무 중에 만났고 그것이 우리가 들었던 그들의 관계에 대한 유일한 진실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들이 어떻게 만나고 사랑에 빠졌는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가짜였다. 모든 기념일 축하는 거짓말에 기반했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 실제로 내 부모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17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내 부모의 얼굴을 쓴 낯선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전화 후 정확히 40분 만에 도서관 주차장에 도착했다. 입구 근처에 누군가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평범한 회색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그가 혼자 접근하는 동안 우리에게 차 안에 있으라고 말했다. 그는 손을 보이게 하며 천천히 걸어가 세단에서 몇 피트 떨어진 곳에 멈췄다. 40대의 검은 머리 여성이 블레이저와 카키색 바지를 입고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교사나 사업가처럼 보였다. 경찰 검사가 어떻게 생겼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뭔가를 물었고 그는 날짜와 장소와 이름처럼 들리는 세부 사항을 암송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에게 합류하라고 제스처를 취했다. 가까이에서 그녀의 머리카락에 회색 줄무늬와 피곤한 눈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을 박정우 검사라고 소개하고 어머니와 악수했다. 그런 다음 나를 보고 너는 분명히 사라구나 라고 말했다. 낯선 사람에게서 나의 진짜 이름을 큰 소리로 듣는 것은 내가 어지럽게 느끼게 했다. 전구는 담당자 타이슨이 3시간 전에 아파트에서 총에 맞은 채 발견됐다고 말했다. 2발의 총알이 처형 방식으로 머리에 맞았다. 그녀는 그것이 전문적으로 보이고 범죄 현장이 깨끗하다고 말했다. 전구는 다큐멘터리, 제작사 내부의 누군가가 방영 전에 영상에 대한 정보를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마피아는 우리 집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조정할 시간이 있었다. 그녀는 경찰청이 유출을 조사하고 있지만 지금 그녀의 유일한 우선순위는 우리를 살려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가 다음 단계를 파악하는 동안 임시 안전가옥으로 그녀를 따라가야 한다고 했다. 아버지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거기 있어야 하는지 물었고 그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모든 것은 조사에서 밝혀지는 것과 우리를 사냥하는 사람들을 잡는지 여부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가방을 가져와 그녀의 세단으로 옮기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망설였고 내가 그가 재킷 아래에 총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 정우의 눈이 그 움직임을 따라갔고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그가 더 나아가기 전에 무기를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절대 안 돼 라고 말했고 목소리가 커졌다. 그는 총이 우리를 살아있게 유지하는 유일한 것이고 그것을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구는 무장한 민간인을 운송할 수 없으며 그것이 정책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들은 점점 더 화가 나면서 서로 오갔고 나는 어머니가 그들 사이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전구가 말 그대로 지금 우리의 유일한 생명줄이고 총 하나 때문에 연방 보호를 잃을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버지는 그녀가 자신을 배신한 것처럼 쳐다봤다. 그때 내가 다른 옵션이 없기 때문에 그녀를 신뢰해야 한다고 말하는 내 목소리를 들었다. 부모님 2분 다 나를 쳐다보셨다. 나는 마피아가 이미 우리를 한번 찾았고 우리가 혼자서 도망치려고 하면 다시 우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어도 정구와 함께라면 우리는 자원과 정보와 계획이 있었다.
아버지의 어깨가 떨어지고 그는 천천히 허리띠에서 총을 빼냈다. 그는 그것을 손잡이를 먼저 전구에게 건넸고 그녀는 그것을 그녀의 트렁크에 있는 잠금 상자에 보관했다. 안전가옥은 담배와 청소 화학물질 냄새가 나는 모텔 방으로 판명되었다. 창문에는 철창이 있었고 전망은 쓰레기통과 벽돌 벽을 보여주었다. 전구는 우리가 가방을 들고 문간에 서 있는 동안 규칙을 설명했다. 우리는 전화를 사용하거나 아는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그녀의 승인 없이 나갈 수 없었다. 그녀는 문을 살짝 열어놓은 채 연결된 방에 있을 것이다. 무언가가 필요하면 우리는 연결된 문을 두드린다. 우리는 밖에 나가지 않는다. 그녀는 우리가 이해하는지 물었고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음식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배달을 주문하겠지만 도착했을 때 창문에서 멀리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그녀의 번호만 프로그래밍된 일회용 전화기를 건넸다. 그런 다음 그녀는 연결된 방으로 들어갔고 잠금 소리가 들렸다. 나는 허름한 가구와 얼룩진 카펫을 둘러보고 이것이 이제 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집도, 친구도, 정체성도 없고 그저 창문에 철창이 있고 연방 요원이 문을 지키는 모텔 방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담배와 화학세정제 냄새가 나는 거친 침대보 위에서 잘 수 없었다. 부모님은 다른 침대에서 어둠 속에서 관통하는 거친 목소리로 서로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보호에 대해 뭔가 말하고 어머니가 신뢰에 대한 환한 말로 대응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천장의 물 얼룩을 응시하며 두려움이나 혼란보다 더 큰 무언가가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커지면서 그들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을 지켰다며 우리가 실제로 누구인지 진실을 모르는 것이 더 안전했다고 말했다. 그때 나는 침대에 앉아 예상보다 더 단단하게 목소리가 나왔다. 나는 그에게 거짓말을 통한 보호는 모든 것을 더 나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내가 가짜 신원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위치 태그를 게시했다고 말이다. 방은 조용해졌고 나는 어둠 속에서 그들 둘 다 나를 쳐다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가 뭔가 말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그녀를 차단하고 얼마나 무섭거나 복잡하든 지금부터 모든 것에 대한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내가 실수로 살인자들을 우리 집으로 이끈 사람이고 현실을 다룰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취급받는 대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일어나 앉았고 나는 창문 철창에 대한 그의 실루엣을 보았다. 어머니는 손을 뻗어 그의 팔을 만졌고 내가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그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고 아버지는 그들이 앞으로 정직할 것이며 일어난 모든 일 후에 그만큼은 내게 빚졌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비밀이 없다고 약속했고 그녀가 그것을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다. 자정 무렵 나는 연결된 방에서 움직임을 들었고 전구가 조용히 우리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는 그의 총이 있던 곳에 손을 뻗으며 즉시 일어났다. 전구는 한 손에 우리 여행 가방 중 하나를 다른 손에 작은 장치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가방 안감에 GPS 추적기가 꿰매져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우리 위치를 추적해왔음을 의미했다. 내 위가 떨어졌고 내 뇌가 일어나는 일을 따라잡기도 전에 내 신발을 신고 있었다. 우리는 가져갈 수 있는 것만 집어들고 추적된 가방을 모텔 침대 위에 놓고 떠났다. 그리고 나는 우리를 사냥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오래 알고 있었는지 궁금했다. 정우의 세단은 건물 뒤에 주차되어 있었고 우리는 전에보다도 적은 것, 그저 입은 옷과 부모님이 저축한 비상 현금만 가지고 타게 되었다. 전구는 내게 운전석에 타라고 했고 내가 3개월 동안만 운전했고 평행 주차하는 방법도 거의 모르기 때문에 그녀가 미쳤다는 듯이 쳐다봤다. 그녀는 내가 그녀의 지시에 회피 운전을 연습할 필요가 있으며
승객석에 앉는 것이 나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내가 핸들을 잡고 엔진을 시동할 때 내 손은 이미 땀에 젖어 있었다. 정우는 나를 뒷길로 안내하고 속도를 무작위로 바꾸라고 말했다. 때로는 제한 속도보다 10을 초과하고 때로는 5 미만으로 떨어지는 시기였다. 그녀는 내게 신호 없이 예상치 못한 턴을 하게 하고 우리 패턴을 따르는 차량이 있는지 거울을 계속 지켜보라고 말했다. 나는 실수할까봐 무서웠지만 또한 그녀가 나를 보호하고 거짓말하는 대신 실제로 책임을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대해주어 고마웠다. 백미러를 확인할 때마다 내 심장은 우리를 따라오는 헤드라이트를 볼까봐 뛰었다. 우리는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시골 도로에 있었을 때 큰 소리가 나더니 차가 오른쪽으로 세게 흔들렸다. 핸들이 내 손에서 빠져나갔고 우리는 자갈 위에서 옆으로 미끄러졌다. 전구는 미끄러짐 쪽으로 돌리라고 소리쳤지만 내 뇌는 얼어붙었다. 차는 도로를 벗어나 얕은 도랑으로 내려갔고 울타리 기둥에 부딪혀 정지했다. 어머니의 머리가 창문에 금이 가는 소리와 함께 부딪혔고 나는 비명을 질렀다. 희미한 대시보드 불빛 속에서 그녀의 이마에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이미 안전벨트를 풀고 뒷좌석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정우는 전화기로 누군가에게 전화해 즉시 백업 차량을 요청했다. 나는 내 자리 밑에서 응급 키트를 잡았고 내 손이 너무 떨려 간신히 열 수 있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출혈하는 두피에 거즈를 누르고 나에게 전화기 플래시로 그녀의 동공을 확인하는 동안 거기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의식이 있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좋은 신호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울고 손이 그녀의 피로 덮여 있는데도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구는 전화를 끝내고 도와주러 왔다. 어머니의 두부 상처를 확인하고 보기보다 더 심각해 보이지만 제대로 청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그 어두운 도로 옆에서 기다리는 동안 정구는 아마도 부모님이 몇 년 전에 말했어야 할 몇 가지 것들을 설명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원래 증언 거래가 오래전에 만료되었고 그는 더 이상 공식적으로 활성보호 상태가 아니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다른 사건으로 넘어갔고 다큐멘터리가 다시 모든 것을 폭발시킬 때까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혼자였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담당자 타이슨의 살인과 다큐멘터리 유출에 대한 현재 조사에 협력하면 그들은 새로운 약정을 협상할 수 있지만 그의 원래 범죄에 대해 그가 피할 수 없는 법적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는 법정에서 다시 증언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감옥에 가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나는 어머니의 상처에 계속 압력을 가했고 내 손가락 아래 거즈가 따뜻하고 젖는 것을 느꼈다. 나는 정우에게 영구적인 증인 보호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물었다. 내가 무엇에 서명하고 있는지 알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미화하거나 실제보다 더 좋게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이 영원히 새로운 이름을 갖고 우리의 과거에서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친구나 확대 가족이나 우리가 알았던 누구도 안 된다고 말이다. 그녀는 우리가 발견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낮은 수준의 편집증과 함께 살 것이고 항상 우리의 어깨 너머를 보고 누구도 완전히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가족들은 잘 적응하고 얼마 지나면 정상으로 느끼는 새로운 삶을 구축한다. 스포티파이에서 요청한 레드가 이제 있습니다. 설명이나 댓글에서 링크를 확인하세요. 다른 가족들은 스트레스로 무너지고 압박이 너무 커서 결국 이혼하거나 도주한다. 성공률은 모든 사람이 제안에 전념하고 깨지 않고 규칙을 따를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나는 다시는 가장 친한 친구와 이야기하거나 고등학교 졸업식에 가는 것에 대해 생각했고 그것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을 애도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백업 차량은 약 40분 후에 도착했는데 정부 번호판이 있는 다른 세단이었다. 우리는 최소한의 소지품을 옮겼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그녀의 체중을 지지하는 동안 아픈 발목 때문에 절뚝거렸다. 새로운 모텔은 내가 잡지 못한 다른 마을에 있었고
우리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너무 지쳐서 간신히 서 있을 수 있었다. 방은 같은 거친 침대보와 담배와 화학물질 냄새가 나는 마지막 방과 똑같이 생겼다. 내가 침대에 쓰러지기 전에 어머니의 상처가 출혈을 멈췄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처 가장자리를 볼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거즈를 벗겼다. 그녀는 내 손을 꽉 잡고 내가 이 불가능한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믿고 싶었지만 대부분 그냥 무감각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전구가 내 어깨를 흔들고 그녀의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잠에서 깼다. 누군가가 소셜미디어에 우리 옛집에 있다고 주장하며 불에 탄 앞 잔디와 예전 차도에 노란 경찰 테이프가 쳐진 사진을 올렸다. 공격자들은 마치 숨기려고 하지도 않는 것처럼 자신들의 실제 계정을 사용하여 게시물과 공개적으로 상호작용하고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누르고 있었다. 정우는 이것이 그들이 공개적으로 활동할 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들은 법 집행이나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파괴된 집 사진을 응시하며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비틀리는 것을 느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사라졌다. 내가 12년 동안 한 짓으로 살았다는 모든 증거가 사라졌다. 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우에게 아마도 우리가 다큐멘터리에서 거꾸로 작업하여 처음에 누가 정보를 유출했는지 알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뭔가 존중하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며 내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그녀는 경찰청이 이미 유출을 조사하고 있지만 가족의 관점이 그들이 놓치고 있는 점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모니터링 조건에서 제작사에 연락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 조심해야 하고 영상 보관 연속성에 대한 질문에 고수해야 했지만 적어도 그냥 숨고 달리는 대신 유용한 일을 할 수 있었다. 전구는 나에게 깨끗한 전화기를 건네고 제작사의 번호를 보여주었으며 나는 전화를 걸기 전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전화는 여성이 피곤한 안녕으로 응답하기 전에 3번 울렸고 나는 내가 누구인지 왜 전화하는지 설명하느라 더듬거렸다. 그녀는 약 10초 동안 완전히 조용했고 그런 다음 다큐멘터리가 누구에게 위험을 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매우 미안하다고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을 들었다. 제마는 범죄 현장 영상이 경찰 기록 보관소에서 왔고 방송으로 가기 전에 모든 얼굴을 흐리게 하는 그들의 표준 과정을 거쳤다고 빠르게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누군가 편집팀이 처리하기 전에 원래 흐릿하지 않은 버전을 얻었을 것이다. 그녀는 진정으로 화가 난 것처럼 들렸고 정우의 전화를 들고 이 정보가 실제로 우리를 도울지 알아내려고 하는 동안 계속해서 사과했다. 정구는 내게 스피커폰으로 돌리라고 제스처했고 제마는 영상이 최종 제작 전에 3개의 다른 편집 사무실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소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양한 시점에서 원본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었음을 의미했다. 그녀는 그 특정 영상에 대한 완전한 보관 연속성 문서를 전구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했고 나는 그녀가 말하는 동안 이미 기록을 찾고 있는 것처럼 타이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전화를 끊자. 나는 우리 위치를 유출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어 더 나빠진 것처럼 느꼈다. 나는 전구를 보고 어쨌든 내가 인스타그램에 내 위치를 자주 게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에게 쉽게 만든 사람이라고 인정했다. 어제 우리 현관 포치에서 찍은 사진을 포함해서 말이다. 전구는 커피를 내려놓고 그래, 내가 실수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17살이고 내 인생의 어른들이 우리 위치를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나를 더 잘 가르쳤어야 했기 때문에 비난은 내가 완전히 짊어질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화장실에서 나와 제작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고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새로운 붕대로 발목을 다시 감고 있었다. 정구는 우리를 연방법원으로 데려가 그들이 지역 경찰과 FBI와 협력하여 우리 보호를 조율하는 동안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 아버지는 즉시 긴장하고 어떤 정부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처럼 느껴져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통제는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순간 잃어버린 환상이고 우리는 실제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다시 짐을 싸고 전구가 내가 회피 기동을 더 연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운전하는 정우의 세단에 타게 되었다. 고속도로는 아침 교통량으로 붐볐고 내가 중앙차선으로 합류하려고 하는 동안 침착하게 있으려고 노력했을 때 갑자기 2대의 차량이 우리 양쪽에 나타났다. 정구는 즉시 조율된 공격으로 인식하고 전방 차 사이의 틈으로 가속할 수 있도록 내게 빠른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가속 페달을 밟고 겨우 넓어 보이는 공간을 통과했는데 양쪽 사이드 미러가 다른 채 부딪혀 뜯겨나가는 금속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공격 차량 중 하나가 따라오려 했지만 다른 차를 들이받고 2차선에 걸쳐 회전했다. 정근우는 이미 라디오에 우리 위치에 즉각적인 경찰 대응을 요청하고 있었다. 2번째 공격 차량은 여전히 바로 우리 뒤에 있었고 정군은 내게 좁은 차선과 장벽이 그들이 움직이기 어렵게 만들 건설구역으로 다음 출구를 타라고 말했다. 나는 시속 60마일로 출구를 빠져나갔고 자갈갓길에서 거의 통제력을 잃을 뻔했다. 내가 차를 똑바로 유지하고 계속 전진하기 전에 차가 옆으로 흔들렸다. 우리는 주황색 건설 장비와 콘크리트 장벽 사이를 누비고 있었을 때 총소리가 우리 차 뒤를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 정구는 창문을 내리고 나에게 계속 운전하라고 소리치며 응사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고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울고 운전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총을 든 채 다른 쪽을 커버하며 뒷좌석에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다시 장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나는 반쯤 완성된 주택단지로 가는 입구를 보고 생각 없이 그곳으로 들어갔다. 차가 결국 집이 될 목재 프레임 사이의 거친 흙길 위로 격렬하게 튀었다. 추적 차량은 따라오려 했지만 그들의 타이어는 부드러운 진흙을 잡을 수 없었고 우리 뒤로 약 50야드에서 빠졌다. 정구는 차를 버리고 달리라고 소리쳤다. 그래서 나는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고 우리는 모두 뛰어내려 가장 가까운 미완성 집을 향해 달렸다. 창문틀을 통해 기어오르는 동안 어머니의 발목이 무너져 내 심장이 멈추게 하는 비명과 함께 세게 쓰러졌다. 아버지와 나는 그녀의 팔을 잡고 아직 벽이나 설비가 없는 목재 스터드로만 프레임이 있는 욕실로 끌어당겼다. 전구는 무기를 든 채 문간의 자리를 잡고 전화기를 들어 백업을 요청했다. 그리고 나는 우리 공격자들이 개발구역 어딘가에서 서로에게 소리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목소리가 더 커졌고 나는 가까운 곳에서 건설 잔해회를 통해 부츠가 부스러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 옆에 있는 어머니의 숨소리는 빠르고 얕았고 아버지는 전구가 전화기를 꺼내는 동안 문간 입구를 향해 총을 계속 겨누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주소를 알려주며 조용히 그것에 대고 말하고 그녀의 연방 배지 번호를 말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우리 3명을 모두 바라보았고 그녀의 얼굴은 진지했다. 만약 그들이 발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 있어요. 그녀가 말했고 내 몸 전체가 떨리는데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발소리가 이제 2개의 다른 방향에서 오고 있었고 나는 더 작게 만들려고 노력하며 목재 스터드에 더 세게 몸을 눌렀다. 누군가가 다음 건물로 들릴 것 같은 곳에서 러시아어로 소리쳤고 다른 목소리가 우리 뒤 어딘가에서 대답했다. 전구는 위치를 바꾸고 빈 문간을 향해 무기를 들어 올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방가소의 대신 총 옆에 쉬고 있었다. 나는 내 귀에서 쿵쾅거리는 내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칼 손잡이는 내 손바닥에 땀으로 미끄러웠다. 공격자들은 각 미완성 구조물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있었고 그들이 우리 것에 도달하기 전에 시간이 부족했다.
창문틀을 통해 그림자가 지나갔고 어머니는 나를 가만히 있게 하기 위해 내 팔을 잡았다. 그런 다음 부츠가 우리 건물 안에 있는 바닥을 쳤고 전군우는 열린 천장을 통해 위로 두 발을 발사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내 귀가 울렸다. 공격자는 소리를 지르고 응사했다. 하지만 총알은 빈 건물이 모든 소리를 튕겨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목재 스터드와 콘크리트를 이상한 곳에 맞췄다. 전군은 문간을 향해 한 발 더 발사했고 나는 누군가가 러시아어로 저주하고 뒤로 허둥지둥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 다음 경찰 사이렌이 빠르게 커지며 공기를 가르고 공격자들은 갑자기 우리를 향해 오는 대신 달아나고 있었다. 차문이 닫히고 엔진이 울렸으며 타이어가 진흙 속에서 회전했다. 그리고 몇 초 안에 나는 더 많은 사이렌과 함께 다른 차량들이 도착하는 것을 들었다. 전군은 상황을 확인하는 동안 우리에게 그대로 있으라고 말했고 그녀는 배지를 높이 든 채 창문 입구로 이동했다. 경찰은 전술 대형으로 건설 현장에 퍼지고 있었고 나는 한 경찰관이 충분히 빨리 달리지 못하는 남자를 태클하는 것을 지켜봤다. 그 남자는 얼굴이 먼지 속에 박힌 채 세게 넘어갔고 3명의 경찰관이 수갑을 들고 그에게 몰려들었다. 그리고 내 다리가 풀려 벽 아래로 미끄러지고 떨면서 안도감이 너무 강하게 느껴졌다. 어머니는 나를 팔로 감쌌고 아버지는 마침내 그의 무기를 내리고 우리는 밖에서 경찰이 지역을 확보하는 동안 그냥 먼지 묻은 욕실이지만 실제 욕실이 아닌 곳에 앉아 있었다. 20분 후 정장 재킷을 입은 형사가 나타나 인터뷰를 위해 우리를 분리했다. 그는 자신을 김 형사로 소개했고 그의 얼굴은 그가 연방 증인 드라마가 그의 관할 구역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내게 다큐멘터리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그를 통해 걸어보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질문으로부터 그가 아마도 우리가 피해자라는 것에 대한 전체 진실을 그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아버지가 20년 전에 증언한 것에 대해 설명했을 때 김 형사는 내 아버지가 증언하기 전에 정확히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고 싶어 했다. 나는 그에게 돈 세탁과 시체를 숨기는 것을 도운 것에 대해 말했고 나는 그의 표정이 더 굳어지는 것을 지켜봤다. 그는 우리가 숨기고 있는 다른 것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알고 있는지 물었다. 나는 모른다고 말했고 그것은 정직한 진실이었다. 이틀 전 나는 아버지가 보험을 팔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전군은 인터뷰룸에 들어와 우리를 변호하며 휴대폰을 꺼내 김 형사에게 증거 흔적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그를 담당자 타이슨의 살인과 다큐멘터리 유출 및 오늘의 조율된 공격을 통해 걸어갔으며 모든 것을 연결이 명백해 보이는 방식으로 제시했다. 김 형사는 정보를 연구했고 그의 턱은 단단했다. 하지만 그는 마침내 돕기로 동의했다. 그는 경찰청이 장기 계획을 파악하는 동안 법원 대기실에서 우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고 나는 그가 여전히 우리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우리를 살려두는데 도움을 줄 의향이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별도의 차량으로 법원으로 운전했고 우리를 신문에 관한 TV 프로그램을 생각나게 하는 탁자와 의자가 있는 작은 방에 두었다. 전군은 우리 맞은편에 앉아 구금된 공격자의 전화기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즉시 너무 위험하고 우리는 그냥 어딘가 안전하게 재배치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우리가 이미 최대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냥 반응적이기보다는 전략적이 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놀라게 했다. 전군은 뭔가 승인하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고 아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나는 지금까지 도망치는 것이 효과가 없었고 아마도 그냥 반응적이기보다는 전략적이 될 때라고 지적했다. 어머니는 나에게 동의했고 아버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으며 전군은 그녀의 계획을 더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메시지든 전달하기 위해 즉시 자원했고
정우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단호했다. 그녀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가 이미 관여하고 있으며 돕고 싶다고 주장했을 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작전상 위험에 미성년자를 두는 것은 그녀가 무엇이 있어도 넘지 않을 선이었다. 그리고 내가 좌절했지만 그녀에게 경계가 있다는 것을 존중해야 했다. 아버지는 안도했고 어머니는 내가 제안한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전구가 거절한 것에 대해서도 기뻐했다. 대신 전구는 내 오래된 인스타그램 계정을 그녀의 태블릿에 가져왔고 우리는 함께 가짜 위치로 스토리 게시물을 만들었다. 우리는 마을 건너편에 있는 커피숍을 선택했고 명백한 날짜 마커가 없는 내 카메라 롤에서 가져온 오래된 사진을 사용하여 내가 지금 바로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정우의 팀은 그 위치 근처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스토리의 조회수가 천천히 올라가는 것을 지켜봤다. 내가 실제로 그곳에 물리적으로 있지 않더라도 이것은 내 자신을 미끼로 사용하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내 손은 지켜보며 떨리고 있었다. 40분 이내에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갔고 전구는 그녀의 팀원 중 한 명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공격자의 설명과 일치하는 차량이 방금 커피숍 주차장에 들어왔고 감시 카메라가 번호판에 명확한 사진을 얻었다. 김영사는 대기실로 돌아와 렌탈 기록을 가져오기 위해 영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우리 계획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이상한 두려움과 자부심을 느꼈다. 번호판은 시내에 있는 렌트카 회사로 추적되었다. 그리고 20분 이내에 김영사는 렌탈 계약서의 이름을 가지고 모든 이 공격들을 조율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었다. 내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고 나는 내 진짜 전화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파괴한 비상 가방에서 가져온 일회용 전화기라는 것을 기억하기 전에 펄쩍 뛰었다. 전구가 그것을 내게서 가져가 대답한 다음 제작자 제마가 다시 전화했다며 넘겨주었다. 제마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긴장되어 있었고 그녀는 다큐멘터리의 다음 에피소드를 지연시키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경고를 추가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일어난 모든 일에 비하면 그것은 너무 작은 일처럼 느껴졌지만 적어도 그것은 무언가였다. 나는 그녀에게 감사하고 그녀가 이 중 어떤 것도 일어나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영상을 유출한 사람에 대한 조사에 완전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화를 끊어놨을 때 나는 이 일 만에 처음으로 뭔가가 조금이라도 잘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이 피해를 되돌릴 수는 없을지라도 이 악몽의 작은 부분 하나가 해결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10분 만에 세 번째로 일회용 전화기를 확인했지만 우리 옛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전구나 김영사의 메시지는 여전히 없었다. 어머니는 모텔 테이블에서 내 맞은편에 앉아 손을 모으고 있고 나는 그녀가 침착하게 있기 위해 숨을 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전화기가 마침내 울리고 나는 그것을 거의 떨어뜨리고 그것을 잡았지만 그것은 그저 전구가 소방서로부터 업데이트를 받고 있다는 문자였다. 아버지는 마치 누군가 아무 데서나 물질화할 수 있는 것처럼 30초마다 주차장을 확인하며 창문과 문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방은 오래된 담배와 세척 화학물질 냄새가 났고 나는 벽에 포스터가 있고 내 책상 위에 테이프로 붙인 콘서트 티켓 컬렉션이 있는 집에 있는 내 침실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또 한 번의 진동, 이번에는 실제 소식이었다. 김영사가 전구가 우리를 위해 설정한 암호화된 앱을 통해 사진을 보내고 있었다. 첫 번째 사진은 소방차와 경찰차가 도로를 막고 있는 우리 거리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지붕이 무너지고 한때 차고였던 곳에서 여전히 검은 연기가 나오는 우리 집이 그저 불탄 껍데기였기 때문에 내 위가 떨어지게 만들었다. 나는 전화기를 어머니에게 건네고 그녀가 이미지를 스크롤하는 동안 그녀의 얼굴이 완전히 빈 채로 바뀌는 것을 지켜봤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것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화면을 응시하는 아버지에게 건넸다.
이 비상 가방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이제 사라졌다. 부모님이 직접 태우지 않은 모든 사진 앨범, 내 옷장에 있는 모든 옷, 내 모든 학교 과제가 있는 노트북, 내가 실제로 5살이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인형 코끼리. 나는 모든 사람의 서명과 여백에 적힌 내부 농담이 있는 내 졸업 앨범에 대해 생각한다. 그것들은 한지수가 가짜라 하더라도 존재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없다. 아버지는 침대에 무겁게 앉아 손에 머리를 넣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단지 우리 물건을 잃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우리가 12년 동안 가졌던 척했던 삶을 잃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공격자들은 우리를 지우기 위해 일부러 그것을 불태웠다. 우리가 구축한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은 내가 지금 지워진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 김영사는 문자 대신 전화를 걸었고 정근우는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그를 스피커폰에 올렸다. 그는 담당자 타이슨의 살인이 우리 사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장이 예상보다 빨리 통과되었고, 그의 팀이 약 2시간 전에 공격자 중 한 명의 이름으로 임대된 보관함을 수색했다고 말했다. 안에서 그들은 캠핑 장비, 식량 공급, 포장된 여러 일회용 전화기, 탄약 상자, 감시 사진이 있는 노트북, 그리고 우리 집이 빨간색 마커로 동그라미 쳐진 우리 동네의 인쇄된 지도를 발견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그들이 몇 주 동안 그 지역을 감시하고 공격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번역가가 여전히 살펴보고 있는 러시아어로 작성된 백업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노트북에는 그들이 지난달 동안 내 인스타그램 계정을 모니터링하고 내가 올린 모든 게시물을 스크린샷하고 내가 태그한 위치를 메모한 것을 보여주는 브라우저 기록이 있었다. 3주 전 내가 레스토랑에서 직접 올린 게시물에서 인식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의 인쇄된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부모님의 얼굴 위에 빨간색 펜으로 X 표시를 그렸다. 김영사의 목소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일과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가득 찬 노트북을 설명할 때 더 조용해졌다. 아버지가 삼성생명에서의 가짜 일자리에 떠난 시간, 어머니의 가짜 피아노 학생들이 도착한 시간, 내가 학교에서 집에 돌아온 시간. 그들은 내가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올렸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 세운 계획의 수준은 내가 아프게 느껴지게 했다. 어머니는 내 얼굴을 보고 내 손을 꽉 잡았고 나는 그것을 고맙게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또한 전구가 작전 보안에 대해 말한 것과 상관없이 이것이 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노트북 데이터는 김 형사의 기술 사람들이 3명의 더 많은 동료들로 추적한 전화 기록으로 이어졌고, 그는 그중 2이 오늘 아침 주에서 떠나려다 체포되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공모 혐의로 보석 없이 구금되고 있다. 그리고 형사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는지 깨닫게 되면 꽤 빨리 서로를 배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또한 리더인 알렉스 예이츠가 체포된 사람들 중에 없으며 그의 이름은 그들이 지금까지 발견한 어떤 전화 기록이나 렌탈 계약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구는 앞으로 기울어져 그들이 다른 수단을 통해 예이츠를 식별했는지 묻고, 김 형사는 그가 조카가 그것에 대해 자랑하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기반하여 다큐멘터리에서 내 아버지를 원래 인식한 조카라고 확인했다. 조카는 내 아버지가 동그라미 쳐진 다큐멘터리의 스크린샷을 게시하고 마침내 쥐를 찾았다로 번역되는 러시아어로 뭔가를 썼다. 그리고 그 게시물은 러시아 조직과 연결된 여러 계정에 공유되었다. 하지만 예이츠 자신은 추적 가능한 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어떤 공식적인 것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지 않을 만큼 똑똑하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그리드에서 벗어나 있는 동안 명령을 내리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아버지는 예이츠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얼마나 위험한지 물었다. 그리고 김 형사는 예이츠가 5년 전 미국에 오기 전에 세르비아에서 폭력적인 집행으로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적어도 3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의심된다고 말하기 전에 잠시 멈췄다. 그 정보 이후 우리 모텔방의 침묵은 무거웠고 나는 아버지가 얼마나 두려운지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턱을 꽉 쥐는 것을 지켜봤다. 전구는 좋은 소식은 대부분의 팀이 체포되면서 예이츠는 자원과 백업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그가 더 절망적이거나 더 조심스러워질 수 있다. 전구는 김 형사와의 통화를 끝내고 아버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았으며 나는 그녀의 표정에서 이것은 심각한 대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현재 담당자 타이슨의 살인과 우리에 대한 공격에 대한 조사가 아버지가 다시 한번 증인으로 협력할 기회를 만들었으며 이것은 우리 가족을 위한 새로운 증인 보호 약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협력이 또한 아버지가 원래의 돈 세탁 활동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했다. 그리고 처음에 피했던 추가 혐의나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연방 검찰은 그의 원래 증언에서 빠뜨렸을 수 있는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그가 러시아 마피아를 위해 일하던 그 5년 동안 한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원한다. 아버지는 듣는 동안 내가 본 적 없이 더 늙어 보였다. 그의 눈 주위 선은 더 깊고 그의 어깨는 앞으로 처져졌다. 그는 그가 협력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고 전구는 정직하게 우리가 연방보호 없이 혼자가 될 것이고 예이츠가 결국 우리를 다시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아버지의 손을 잡았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기 전에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봤다. 그는 정우에게 그것이 20년 전에 그가 한 일에 대한 법적 결과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가 이것에 동의하는 것을 지켜보며 이상한 자부심과 슬픔의 혼합을 느꼈다. 정구는 서류를 꺼내 과정을 설명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가 침대에 앉아 그가 공식적으로 자신의 범죄에 대한 연방조사에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문서에 서명했다. 다음 날 아침, 정구가 김 형사와 함께 돌아왔고 그들은 내위가 아프게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체포된 동료들 간의 통신을 모니터링해왔고 예이츠가 중개자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를 가로챘다. 협상하거나 위협하거나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었다. 김 형사는 그들이 이것을 사용하여 공공장소, 특히 많은 카메라와 목격자가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통제된 만남을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계획은 정우의 팀과 김 형사의 경찰들이 여러 위치에서 위치를 둘러싸는 동안 아버지가 미끼로 보이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예이츠가 나타나면 그들은 압도적인 힘으로 그를 체포할 것이다. 아버지는 이 계획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고 이것이 그를 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구는 그가 이미 표적이며 이렇게 하면 그들이 환경을 통제한다고 지적했다. 김 형사는 그들이 버스 정류장 레이아웃을 연구했고 모든 출구를 커버할 수 있는 경찰들이 있으며 일이 잘못되면 근처 지붕에 저격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머니는 예이츠가 나타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그리고 전구는 그것이 가능성이 있지만 정보에 따르면 예이츠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싶어니 한다고 인정했다. 나는 그들이 이 작전을 계획하는 것을 듣고 있었고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를 죽이려는 사람을 잡기 위해 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내가 논리를 이해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다. 아버지는 마침내 동의했지만 작전 중에 어머니와 내가 완전히 안전한 곳에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전구에게 받은 후에만 그리고 그녀는 우리가 무장보호와 함께 감시밴에 있을 것이라고 보장했다. 작전 아침, 나는 이것이 잘못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상상하기 때문에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우리는 아직 어두울 때 새벽 4시에 픽업되어 감시밴이 주차된 버스 정류장에서 3블록 떨어진 위치로 운전했다. 밴 안에는 모든 각도에서 정류장을 보여주는 적어도 12개의 다른 카메라에서 나온 비디오 피드를 보여주는 화면들이 있었고
2명의 기술 운영자가 제어 장치에 앉아 화면을 조정하고 오디오를 확인하고 있었다. 어머니와 나는 뒤쪽 공간에 끼어들었고 정우는 관련된 모든 경찰들 간에 라디오 통신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헤드셋을 주었다. 나는 계획했던 대로 정확히 아침 6시 30분에 정류장에 들어가는 화면 중 하나에서 아버지를 지켜봤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와이어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는 매표소 근처 벤치에 앉을 때 두려워 보이지만 결심이 보였고 나는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기술 운영자는 아버지의 얼굴에 주민했고 나는 받기 시원한데도 그의 이마에 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머니는 그가 괜찮을 거라고 속삭였다. 정우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모든 위치가 준비되었다고 확인하고 나는 정류장 주변의 다양한 위치에서 최소한 8명의 다른 경찰들이 확인하는 것을 셌다. 6시 45분. 한 남자가 정류장에 들어왔고 나는 화면에서 아버지의 온몸이 긴장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즉시 예이츠라는 것을 알았다. 예이츠는 2명의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고 그들은 아버지의 얼굴이 하얘지는 것을 만드는 무언가를 말하는 예이츠와 함께 천천히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의 와이어에서 나온 오디오는 예이츠가 아버지가 죽은 채로 있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잡아냈다. 그런 다음 예이츠가 재킷 안에서 총을 꺼내자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났다. 어머니가 라디오에 비명을 지르고 총소리가 났다. 여러 경찰관들이 다양한 방향에서 모이고 나는 모든 혼란 속에서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보려고 화면을 보고 있었다. 한 경찰관이 어깨를 잡고 쓰러지고 바닥에 피가 있었으며 나는 아버지가 정확히 그들이 훈련시킨 대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평평하게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예이츠와 함께 있던 2 남자는 경찰관들에 의해 태클되어 세게 넘어갔지만 예이츠 자신은 어떻게든 탈출해 놀란 여행자들의 무리를 향해 달렸다. 더 많은 총성이 들리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모든 방향으로 달렸다. 그리고 카메라 화면은 혼란 속에서 예이츠를 추적하려고 계속 바뀌었다. 그는 관리복도로 사라졌고 2명의 경찰관이 그 뒤를 쫓았다. 하지만 그들이 30초 후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혼자였다. 전구는 욕을 하고 라디오를 잡아 모든 위치에서 상태 업데이트를 요구했으며 응답은 예이츠가 어떻게든 도망쳤음을 확인했다. 정류장의 장면은 경찰들이 모든 곳에 있고 구급대원들이 부상당한 경찰관을 돕고 여행자들이 경찰에 의해 인터뷰를 받는 혼란이었다. 아버지는 수갑이 채워져 표시되지 않은 차량으로 끌려갔으며 정우는 헤드셋을 통해 그가 자신의 보호와 질문을 위해 연방구금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들이 그를 차에 넣을 때 벤 창문을 통해 지켜봤다. 그리고 이것이 계획의 일부이자 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마치 내가 그를 다시 잃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머니는 내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고 나는 팔을 그녀의 어깨에 두르고 정류장이 천천히 청소되고 확보되는 동안 우리는 거기에 앉아 화면을 보았다. 부상당한 경찰관은 살아있고 구급대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는 좋은 소식이었다. 하지만 예이츠가 도망친 것은 우리가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다. 전구는 우리와 함께 밴 뒤로 올라타 작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사과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예이츠가 도망친 것에 대해 좌절하고 화가 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지역의 모든 법 집행기관이 이제 그를 찾고 있으며 그의 얼굴이 뉴스에 퍼지고 그의 동료들이 체포되면 그가 오랫동안 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영사는 체포와 제기된 혐의에 대한 업데이트로 1시간 후에 벤에 도착했다. 예이츠와 함께 온 2 남자는 모두 구금 중이고 이미 변호사를 요청하고 있었다. 부상당한 경찰관은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될 어깨 부상으로 안정된 상태였다. 그들은 현장에서 예이츠의 총과 함께 탄피와 기타 증거를 회수했다. 그리고 김영사는 법의학팀이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사건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화 기록과 법의학 증거를 통해
담당자 타이슨의 살인의 모든 것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 연방 검찰과 조정하고 있었다. 그것은 예이츠가 여전히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완벽한 정의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의 팀 대부분은 거리에서 제거되었다. 전구는 사건이 체포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판위원보다는 유죄 인정 거래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말했다. 이는 그들이 아마도 서로에 대해 증언하고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할 것임을 의미했다. 어머니는 이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고 물었고, 전구는 그들이 계속해서 예이츠를 사냥하고 아버지의 협력 계약을 처리하는 동안 우리가 보호구금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베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고, 나는 지치고 두려웠지만 적어도 우리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 중 일부가 이제 감옥에 있다는 것에 안도했다. 전구는 우리가 벤에 앉아 있는 동안 다음 1시간 동안 전화를 걸었고, 나는 그녀가 판사들과 연방 검찰들과 보호 명령과 구금 조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러시아 조직과 연결된 누구든지 내 어머니나 나에게 500피트 이내에 오는 것을 금지하는 비상명령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것이 그들이 그것을 위반하면 다른 혐의와 상관없이 즉시 체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부상당한 경찰관은 전구를 업데이트한 구급대원에 따르면 병원에서 안정적이며 그의 어깨 부상은 완전히 치료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이 모든 혼란에 대해 약간 덜 죄책감을 느끼게 했다. 전구는 그들이 계속해서 조사하고 예이츠를 사냥하는 동안 우리가 안전한 아파트로 이동하도록 준비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장소가 우리가 숨어있던 모텔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우리는 의료시설로 운전해 어머니가 마침내 의사에 의해 그녀의 발목을 제대로 검사받았고, 그는 그것이 심하게 염자되었지만 부러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것을 뻣뻣한 보호대로 감싸고 그녀에게 목발을 주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한 발로 서려고 노력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어떻게든 모든 것을 더 현실적으로 느끼게 했다. 우리는 의사가 떠난 후 조용한 검사실에 앉았고 어머니는 그저 울기 시작했다. 총보다 더 나를 두렵게 하는 깊은 떨림의 흐느낌이었다. 그녀는 모든 거짓말과 우리 신분이 발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나를 더 잘 준비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리고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그녀의 손을 잡고 울게 두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우리가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갖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비밀에 대해 화가 났지만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날 나중에 정우는 그녀의 휴대폰에 있는 뉴스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제작자 제마가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 제마는 다큐멘터리에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넷플릭스가 보관된 영상에서 증인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을 구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녀는 또한 우리 영상에서 추가 식별, 세부 사항을 흐리게 처리하고 에피소드의 향후 방영에서 모든 위치 메타데이터를 제거하기로 동의했다. 그것은 피해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것이 다른 가족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제마가 변명하는 대신 책임을 졌다는 것에 감사했다. 그날 밤 전구는 우리를 임시 아파트로 운전했다. 그것은 보안 카메라와 잠긴 출입문이 있는 밋밋한 건물에 있었다. 아파트 자체는 호텔방처럼 기본적인 가구가 있고 멸균된 것처럼 느껴졌지만 깨끗하고 조용했으며 아무도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전구는 우리와 함께 주방 테이블에 앉아 새로운 신원을 얻고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물류를 설명했다. 이번에는 그녀가 내가 어디에 살고 싶은지, 학교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물었다. 마치 내가 실제로 내 미래에 대한 어떤 통제권을 가진 것처럼 나를 대했다. 나는 그녀에게 실제로 계절이 있고 아마도 대학 근처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 결국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녀는 내 선호도가 실제로 중요한 것처럼 이것을 적었다. 다음 날 아침, 전구는 일부 연방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아버지와 모니터링된 화상 통화를 설정했다.
그의 얼굴이 노트북 화면에 나타났고 그는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고 있어 모든 것이 더 심각하게 느껴지게 했다. 그는 그의 과거 범죄나 평생 동안 나에게 비밀을 유지한 것에 대해 변명하지 않고 사과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와 완전히 연락을 끊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는 정직함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천천히 신뢰를 재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그는 어머니가 괜찮은지 물었고 나는 그에게 그녀의 발목과 보호대에 대해 말했다. 심지어 화상 화면을 통해서도 그가 더 아픈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전구가 제한 시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15분만 이야기했다. 그리고 통화가 끝났을 때 나는 소진되었지만 이전보다 약간 더 나은 느낌이었다. 김 형사는 체포된 공격자들에 대한 업데이트로 그날 오후 정우에게 전화했다. 도주 위험과 혐의의 심각성으로 인해 모두에게 보석이 거부되었다. 이는 살인 모의를 포함했다. 알렉스 예이츠는 여전히 도주 중이었지만 이제 연방영장이 있었고 여러 주의 모든 법 집행기관이 적극적으로 그를 사냥하고 있었다. 카펜터는 그들이 또한 예이츠의 금융기록과 알려진 동료들을 조사하여 그가 어디에 숨을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카펜터의 전화 후에 나를 안치고 그녀가 우리가 그것들을 필요로 할 거라고 결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훈련과 능력의 전체 범위를 숨겨왔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 이전에 해외에서 민간 보안 회사에서 일했으며 그녀가 나에게 결코 말하지 않던 일들을 할 줄 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녀의 기술, 그녀의 과거, 그리고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에 대해 앞으로 완전한 투명성을 약속했다. 나는 그녀에게 정직함이 이제 우리가 가족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고, 그녀는 동의하며 내 손을 꽉 잡았다. 우리는 다음 이틀 동안 보관소에서 남은 소지품을 꾸리고 경찰청이 보낸 기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디지털 발자국을 지웠다. 전문가는 내 인스타그램 계정을 올바르게 삭제하고 캐시된 데이터와 보관된 게시물을 지우는 방법을 내게 보여주었다. 내가 삭제 과정을 클릭하는 동안 수년간의 사진이 화면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부터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자신의 버전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학교 행사와 생일 파티와 일상적인 순간에서의 한지수의 모든 사진들, 모든 것이 거짓말 위에 세워졌고 이제 그냥 사라졌다. 전문가는 또한 이메일 계정을 닫고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 정보를 제거하는 것을 도왔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이 끝날 무렵 한지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5일째 아침에 나는 안전한 아파트에서 일어나 부엌에서 커피를 만드는 정구를 발견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나를 지수 대신 사라라고 부르며 재배치 과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얘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무섭고 화가 나고 내 옛삶을 애도하고 있지만 또한 여전히 여기 있고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살아있고 아버지는 구금 중에 안전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갇혀 있었다. 예이츠는 여전히 어딘가에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그것은 무언가를 의미해야 했다. 전구는 우리의 새로운 신원을 위한 서류를 꺼내고 다음 단계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남겨두는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는 대신 그녀의 말에 집중하도록 스스로를 강요했다. 이것이 이제 내 삶이고 나는 한 번에 한 결정씩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지 알아내야 한다.